안녕하세요. 과학책 수다를 떨고 있는 자팍다시 고3입니다. 그에 묻어가는 김사서입니다. 국립과천과학관의 과학책 수다 벌써 7번째 시간인데요. 저번 시간에 이중나선에 대해 알아봤고 이번 시간에는 코로나 사피엔스를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6명의 대표 석학들과 방송인 정관용 님이 프로그램에서 신인류의 미래에 대해 대담한 내용을 책으로 엮은 것입니다. 그 이야기들을 고3님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 보니까 청구기호가 300번 되더라고요. 저번에 총균세 우리 5편에 했었죠. 네. 그것도 300번 되더라고요. 생각보다 눈썰미가 대단하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 책도 300번째 사회과학 도서고요. 저희가 이렇게 과학책 수다 동영상을 찍는 것도 코로나로 인해 국립과천과학관이 휴관을 내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이게 휴관하고 막 코로나 때문에 휴관했다 개관했다 하니까 우리가 이런 조합으로 이런 컨텐츠 찍을 거라고 사실 생각도 못 했었잖아요. 그렇죠. 이런 콘텐츠로 저희가 이용자들에게 보다 조금이나마 다가가보자는 취지의 일환으로 저희가 찍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 언택트 시대잖아요. 네. 뒤에 뭐 쭉 얘기를 드릴 거긴 합니다만 이 과천과학관도 이 언택트 시대에 좀 발맞춰가지고 이런 식으로 온라인으로 여러분들한테 다가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국회가 있다고. 그렇습니다. 저는 고3입니다. 원래 사람들이 물어보시긴 하는데요. 원래 본명 따로 있고요. 고3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동영상에서는 그냥 국회인 고3으로 맞습니다. 활동하고 계시는 거네요. 넓고 얕은 지식의 소유자. 빨리 대학생이 되고 싶은 고3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생태학자이신 최재찬님의 이야기로 수다를 떨어보겠는데요. 바이러스의 창궐이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그렇죠. 이 최지천 교수님 책 요 파트를 보면 네. 창궐 얘기가 나오는데요. 창궐이라는 게 뭐 사극에 많이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게 보통 전염병한테도 쓰긴 하는데 못된 세력들이 세차게 일어나서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상태다. 네. 이런 거를 창궐이라고 하거든요. 한자 보면 되게 재밌는데요. 사람들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한자 얘기를 많이 하냐. 이거 창궐 얘기를 해서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네. 미쳐 날뛸 창자고 날뛸 골자인데 네. 둘 다 개견자가 들어가요. 앞에 개. 그러니까 개가 그렇죠. 그렇게 날뛰는 거예요. 맞습니다. 개랑 창자가 개견자랑 창자 합친 거 네. 골자랑 견자 합쳐가지고 둘 다 개가 막 미쳐 날뛴다 힘차게 막 일어섰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미친 개가 날뛰는 모습. 사실 뭐 착한 멍멍이는 일단 제외하고요. 네. 이렇게 개 이야기가 나오니까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요즘 학생들 단어 앞에 개자를 되게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개자를 쓰는 게 창궐이랑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교사님 개 잘생기셨습니다. 이런 말이요. 접두사를 개를 쓰니까 똑같은 얘기인데 기분이 확 나쁘네요. 개 기분 나쁩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의미로 쓴 건 아닌데 이런 개자를 넣었더니 칭찬을 했는데도 칭찬 같지 않은 그런 부작용이 있네요. 이 바이러스의 창궐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다고 그래요. 20세기까지도 가끔 뭐 옛날에 우리 뭐 옛날부터 전염병들 많았잖아요. 네. 이게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제 뭐 전 세계적으로 퍼진 게 뭐 흑사병이나 네. 뭐 스페인 독감 이런 거 있었는데 21세기 들어와서만 해도 굉장히 많아요. 2002년에 사스 있었고요. 그렇죠. 2009년에 신종플루. 네. 2015년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 메르스. 네. 그리고 지금 작년부터 올해까지 코로나19. 네. 엄청나게 많아요. 요 20년 사이에도 지금 엄청나게 몇 개나 되잖아요. 이게 이 우리를 위협하는 바이러스의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질병들의 매개체는 다 야생동물이라고 그러던데요. 그렇죠. 이게 인간들이 사실 생태계를 좀 파괴를 하다 보니까 네. 자연을 침범을 해서 이렇게 좀 생긴 것들이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통은 야생동물이 우리한테 뭘 와서 했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게 아니라 네. 우리가 거길 침범한 거거든요. 박쥐가 우리한테 바이러스 배달한 게 아니라 그렇죠. 우리가 네. 박쥐를 잘못 건드린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동물 성식지에 들어가가지고 들쑤시다 보니까 네. 이제 사람들한테 전염된 거죠.
그럼 단도직입적으로 코로나19를 완전히 근절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같이 살아가야 할까요? 그냥 어려운 문제인데요. 네. 이 책에서 보면 군대랑 경찰의 예를 비교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군대는 아시잖아요. 쳐들어가가지고 적을 완전히 제압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완전히 박멸한다고 표현하잖아요. 박멸하는 게 목표고요. 경찰은 질서를 유지하는 게 목표거든요. 네. 바이러스 같은 병원균들은 박멸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찰 행동처럼 질서 유지를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감기나 독감 같은 것들은 사실 그런 거죠. 그래서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는 네. 사회적 거리두기 우리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바로 행동 백신인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자연을 파괴하고 그러면 침범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네. 자연에 있는 바이러스가 우리한테 못 건너오게 하는 거. 요걸 생태 백신이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그래서 요걸로 질서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막는 거지 박멸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최재천 교수님이 강조하시는 게 행동 백신이랑 생태 백신 요 두 가지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옛날로 돌아가기는 힘든 거죠? 맞습니다. 그 영화 곡성 아시죠? 예, 알죠. 곡성에 그 유명한 대사 있잖아요. 멋이지. 그쵸. 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게 우리 삶에서 도대체 뭐가 중요한지가 이제 다 바뀌었다라는 거죠. 이런 새로운 가치관, 네. 새로운 세계관을 찾아서 이제 사람들이 점점 변해가야 된다. 이제 이 책에서는 주로 그런 걸 다루고 있는 거죠. 네, 잘 알겠고요. 다음은 경제학자 장하준님 이야기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세계 경제에 닥칠 위기가 과거의 위기와 비교해서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장하준 교수님도 이 책에 뭐 말씀하셨지만 저도 비슷한데요. 네. 보통 경제 불황이 온다라고 하면 어느 한 요소에 대해서 이제 그게 시작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뭐 1960년대 오일 쇼크 같은 경우는 뭐 잘 아시는 기름값, 네. 그리고 금융위기 같은 경우에는 금융시장 거품이 문제가 됐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요번은 보면 수요, 공급, 뭐 소비, 생산 이렇게 한 번에 다 지금 위기가 찾아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도 겪어보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2008년 금융위기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1929년에 대공황이 있었거든요. 네. 그거 거기보다 더한 위기가 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선진국이나 후진국이나 그러니까 개발도상국 같은 경제에도 이 바이러스 구분하는 게 아니고 그냥 무계획하게 오는 거니까요. 그러면 코로나19 이후로 산업 분야의 재편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가장 많은 타격을 받을 산업들이 있잖아요.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직접적으로 대면을 해야 되는 뭐 서비스 산업 이런 거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 항공산업이나 관광산업 같은 게 주로 그런 것들인데요. 네. 이제 백신 개발되더라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이 부분은 예전처럼 우리가 활동량이 많지는 않을 거잖아요. 네. 그래서 타격이 심할 거라고 예상이 들고요. 그 되게 유명한 워렌 버핏 있잖아요. 네. 그분 한국주는 전량 다 파셨대요. 그리고 맞다. 이제 그에 반해가지고 또 부각된 산업들도 있을 수 있죠. 네, 그렇죠.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럼 요즘 뭐 택배나 배달 음식 많이 시키니까 그쪽 분야하고 뭐 의료는 뭐 기본적으로 들어갈 거고 보육이나 요양 같은 필수 인력 산업이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리고 필수 인력에 대해서는 이제 이미 이제 노동 시장의 구조라든지 임금 구조까지 변화가 있을 걸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과연 이제 우리가 사는데 아까 멋이 중요한데 얘기하셨잖아요. 도대체 뭐가 더 중요한가? 그게 필수적인 아까 보건이나 요양, 뭐 의료 이런 쪽에 대해서 그걸 더 중요시 여기는 뭐가 더 중요한가를 다시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도 이제 공공 서비스를 네. 제대로 이제 대응을 만들어서 대응을 해야 돼. 특히 재난 대응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돼야 된다라는 거죠. 잘 알겠고요. 그 다음은 운명을 읽는 과학자라고 잘 알려진 최재붕님 이야기를 해보겠는데요. 저는 처음 들어보는 단어였어요. 호노사피엔스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그 호노사피엔스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 최재붕 교수님 책이 있어요. 작년에 쓰신 책 이름인데 포노 사피엔스라고 포노 책그 핸드폰 그러니까 그거랑 사피엔스는 뭐 말씀하실 것이 사람 인류를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자기 신체 일부처럼 쓰는 새로운 인류라는 뜻이고요. 그렇죠. 스마트폰 없이 살라고 하면 이제는 답답해서 정말 못 살 것 같기도 맞습니다. 하고
저희 찍는 이 영상도 시청자들은 스마트폰으로 보고 계실 것 그렇죠. 같지 않나요? 맞습니다. 4차 산업혁명 뭐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핵심이 이제 스마트폰인데 왜냐하면 스마트폰 쥐고 있으면 제가 언제 어디에 있든 간에 어디라도 접속할 수 있거든요. 여기 어디든 어느 시간이든 어떤 곳이든 접속이 가능하다.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온라인이나 디지털 플랫폼으로 이제 이게 산업이 옮겨간다라는 게 방점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걸 더 가속화시킨 거죠.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게 사실 이런 4차 산업혁명이나 디지털 혁명을 훨씬 가속화시킬 거다. 언택트라는 것과 다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우선 대면하면 안 되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또 팡이라는 용어가 등장하더라고요. 그렇죠. 저는 앙팡은 좋아하는데 팡은 도대체 뭔가요? 이 사실 앙팡 얘기하시니까요. 네. 일본에 앙팡맨이라고 있어요. 일본에 있어요. 아, 잘 모르시겠죠? 네. 우리나라에서는 얘가 호빵맨입니다. 아, 네네. 그렇죠. 그분이 앙팡맨이. 아 그렇습니다. 일본에서는 앙팡맨인데 우리나라에서 호빵맨이거든요. 사실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 초기에 좀 한번 화제가 된 적이 있어요. 어떤 거였죠? 그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 처음에 네. 초기에 일본에 이제 크루즈선 정박에 있었잖아요. 뭐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다이아몬드. 예, 그렇죠. 예. 다이아몬드랑 프린세스가 합쳤어요. 근데 거기 감염자가 되게 많았었는데 네. 정박은 돼 있었는데 이제 하선을 안 시켜준 상황이었던 그렇죠. 거죠. 배가 이제 그냥 있었던 거죠. 네. 근데 여기 막 얼마나 사람들이 무서웠겠어요. 근데 거기에 크루즈선 옆에 이제 일본에서 작은 배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네. 호빵맨 주제가를 틀어준 거예요. 호빵맨 주제가 노래 아시죠? 일본이랑 우리나라랑 가사는 조금 다른데 아, 노래는 똑같아요. 호빵맨. 그치? 아, 그게 우리 호빵맨 세균맨 혼내주는 우리 호빵맨 음이 똑같아요. 네, 정확하게. 그렇죠. 이게 세균맨이 악당이잖아요. 네. 얘를 무찌르는 게 영웅 호빵맨이에요. 호빵맨처럼 코로나 바이러스 무찌를 테니까 너네들 힘내라 뭐 이런 거였어요. 근데 이게 일본 언론에서는 막 미담으로 막 소개됐었거든요. 김사선님은 그 어떨 것 같으세요? 이러면 근데 저는 뭐 제가 그 배에 타고 있었다면 저는 그 안에서 아픈 상황인데 밖에서 그냥 뭐 우리 이렇게 노래를 틀어준다면 좀 기분은 안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좀 조롱받는 그런 기분이 들 것 같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딱 정확한데요. 한국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되게 비난을 많이 했어요. 여기 사람들이 이거 뭐 조롱받는 기분 드는 것 같다. 되게 반응이 똑같으세요. 그래서 그런 목소리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요. 네.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로만 하는 거는 이제 보조적인 수단이라는 거죠. 사실 위로하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결국 중요한 건 재난 대응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화이트팽이라고 있어요. 팡 얘기하니까 생각나는데 이게 흰엄니라는 책이 있었어요. 제가 어릴 때 봤거든요. 근데 이게 주인공이 늑대예요. 늑대 관점에서 서술되는데 이게 참 명작이거든요. 이게 진짜 재밌습니다. 흰엄니. 근데 화이트팽인데 왜 흰엄니예요? 흰 송곳니 아닌가요? 팽은? 그러네. 그쵸. 아 이거 잘못 알고 계셨네. 국민학교 때라서 그래요. 아, 초등학교 아니, 때가 화이트팽 그러네. 화이트팽 흰 송곳니인데. 하여튼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흰엄니였는데요. 이거 애들이랑 꼭 보세요. 이거 너무 재밌는 네네, 책이거든요. 네. 고3님 우리가 너무 많이 간 것 같은데요. 네, 빨리 돌아오시고요. 딴 얘기 하면 안 되네요. 그쵸. 아까 팡 얘기를 하다가 우리가 또 맞아요. 네, 또 다른 팡, 데로 팡. 빠졌었는데. 그렇죠. 빵. 네. 빵이죠. 네, 팡에 그러니까 대해서 FANG잖아요. 네, 네. 빵 F 뭡니까? 페이스북. A 아마존. N이네. 그럼 넷플릭스네. 네, 그쵸. 그리고 G 구글이고만. 네. 요 앞글자만 딴 신조어예요. 이게 사실 모든 기업들이 요 네 기업들이 언택트 환경에 대해서 네. 플랫폼을 이미 구축을 해가지고 이걸 적용하고 있는 회사들인 거거든요. 이름만 들어도 되게 대단한 회사들 같은데 앞으로는 이런 기업들의 지배력이 더 강화되는 거겠죠. 맞습니다. 이게 이런 기업들 지배력이 당연히 강화될 것 같고요. 네. 이 책에서도 얘기를 해요. 디지털 문명 시대에 기성세대들도 더 배우고 빨리 적응을 해야 된다. 코로나19 처음 시작됐을 때 우리나라에서 대학생들이 무료로 네. 그 코로나 앱 만들어가지고 배포했었잖아요. 네.
이분들 이제 학생들이 빨리 이런 디지털 문명에 적응한 케이스인 거죠. 새로운 변화에 빨리 적응하고 일자리를 계속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이 뭐 제품의 생산도 수급이 있지만 일자리도 수급이 있거든. 수요 공급이 균형을 맞출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아이 학원 상담을 할 일이 있어갖고 선생님한테 전화를 드렸었는데 그때 그 선생님께서 이제 우리 아이들이 빵 같은 회사에 취업할 수 있게 그 꿈을 키워줘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적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선생님도 되게 앞서 나가셨던 선생님이셨던 것 같아요. 탕 얘기 많이 하긴 하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기업에 취업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기업을 만들어야 돼요. 더 큰 그림. 당연하죠. 사실 우리나라에도 이런 기업들 많이 있어요. 뭐 N으로 시작하는 여기 있고요. K로 시작하는 그렇죠. K 까 그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 다시 대부분이 창업부터 몇십 년 안 됐어요. 굉장히 오래된 기업들이 아닙니다. 우리 뭐 당연히 옆에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이런 플랫폼을 장악하는 기업들이 실제로 많은 산업에서 그 산업만이 아니라 네. 해당 산업 옆부분까지 다 장악을 하면서 지배력을 넓히고 있거든요. 많은 창의적인 스타트업이 새로 생겨나다 보면 이게 이렇게 커져 나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거를 저는 기대를 해보고요. 네. 제 주변에 이 빵 주식으로 돈 번 분들이 좀 있어요. 이거 방송 보면 자기가 그 사람인지 알 건데 밥 좀 사시고요. 네. 꼭 우리 구삼님 밥 좀 사주시길 바라면서 누군지 아실 거예요. 네. 그분은. 네. 우리도 디지털 문맹이 되지 않게 노력을 해야겠네요. 맞습니다. 그럼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치 경제학자이신 홍기빈님 이야기인데요. 자본주의 문명을 떠받치고 있던 4개의 구조가 무너지고 있다라는 증거로 코로나19 사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교수님 연구소 소장님이시죠. 소장님 얘기하신 4개의 구조가 네, 산업의 지구화, 생활의 도시화, 가치의 금융화하고요. 네. 마지막에 환경의 생태 위기라고 하시고 있습니다. 이 책에 뭐 그 좀 예를 들어놨던 게 있는데 산업의 지구화가 코로나19 이후에 미국에서 화장지 대란이 일어난 적이 그렇죠. 있었잖아요. 그래서 화장지 회사에 언제 생산이 되냐고 물어봤는데 중국에서 재료가 와야 하는데 그걸 알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서 사람들이 화장지를 사재고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사실은 미국이라는 큰 나라가 화장지가 없어가지고 사재기 대란 일어난 것도 웃긴데 그렇죠. 우리가 그걸- 봤을 땐 되게 왜 저러지 했죠. 맞습니다. 해소할 방법도 뾰족한 수가 없었던 거죠. 사실 이 책에서는 그 쉬운 예로 그걸 들었는데요. 네. 코로나19 이후에는 이 전지구적 가치 사슬이라고 그러는데요. 좀 유식한 소리로 뭐 글로벌 밸류체인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이게 저는 조금씩 약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 기업을 중심으로 생산 소비가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조금씩 변할 거거든요. 아까 얘기했죠. 중국에서 뭔가 재료를 수입해서 뭔가 생산하거나 아니면 중국에서 생산된 걸 수입해서 미국이 소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아까 그런 예로 이게 글로벌 밸류체인이거든요. 이게 깨진 거죠. 예를 들자면 마스크 이거 필수품 됐잖아요. 그렇죠. 옛날에는 다 이거 사실 수입에 의존하던 거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빨리 전환해서 거의 모든 물량을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있잖아요. 이게 예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경제학 전공자라고 들었는데 정말 경제 전문 용어가 나오네요. 글로벌 밸류체인 좀 유식해 보이십니다. 그렇죠. 노린 거고요. 사실 잘 모르시는데 네. 경제학 전공자 맞고요. 네. 사실은 이 세 가지 모두 아까 앞에 얘기했던 산업의 지구화나 생활 도시화, 가치 금융화 같은 게 네. 사실 생태적 환경을 무제한적으로 이제 이용하는 걸 전제로 했을 때만 가능한 일이라고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무작정 이렇게 자연을 막 파괴하는 그 수준으로 이용만 하는 행태라는 게 이제는 좀 제한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규제와 제한이 훨씬 더 강해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포스트 코로나를 위한 3가지 원칙도 같이 이야기를 해놓으셨더라고요. 맞습니다. 이제 우리가 보건 수준의 방역을 넘어가지고요. 사회적인 방역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리고 고용 같은 경우에는 좀 고용을 보장해주는 고용보장제 얘기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무한한 욕망 이런 것들은 이제 좀 반성해야 된다라는 3가지. 경제적이나 사회적, 국가적인 안전망의 재설계가 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반성하고 자제해야 될 것들이 되게 많은 것 같네요.
다음으로는 교보동문학 교수이신 김누리님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는데요. 세계를 이해하는 인식, 근대를 이해하는 인식이 한국인들은 반세기 정도 뒤졌다고 하는데 그거는 어떤 말일까요? 여기 이제 교수님 얘기하신 거는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보통은 코로나19 겪기 전에는 미국에 대해서 이제 인식을 좀 선진국의 표본처럼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그게 조금씩 바뀌었다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한마디로 이제 미국관에 대한 변화인데요. 이제 미국에 대한 것만 아니고 대부분 선진국에 대한 얘기이긴 한데요. 사실 미국인의 절반 이상이 이제 빈부격차가 심하니까 굉장히 이제 힘든 경제적 삶을 살고 있고요. 근데 요번같이 코로나19 위급한 상황이 되니까 생명이나 생존을 이제 보장을 해줘야 되는데 공공의료 시스템이 저희랑 비교했을 때 너무 약했던 거죠. 시스템이 잘 안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던 거죠. 실제 현재 확진자 수도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제일 많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뭐 유럽의 선진국들이 뭐 우리보다 나을 게 없다. 그거를 뭐 K 방역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K-팝처럼 그런 쪽으로 이제 나타나게 된 거죠. 그런 우리를 재발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거네요. 맞습니다. 이제 이번에 코로나 이제 우리가 대응하는 모습 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 자신도 이게 대단하네 이렇게 한번 생각하고 우리도 이런 걸 해낼 수 있는 잠재력이 있구나. 그 모르는 사이에 이제 아까 외국 얘기를 했지만 우리 되게 성숙한 시민의식들 많이 보여줬거든요. 왜냐하면 정부가 규제를 해서 마스크를 쓰고 사람들이 뭐 이렇게 거리두기 한 것도 있지만 대부분 자발적으로들 하신 거거든요. 우리가 너무나 당연시했던 게 선진국은 잘하고 우리는 못한다. 이런 인식이 있었는데 이게 당연한 게 아니다라는 걸 이번에 보여준 거죠. 그럼 우리가 몰랐던 자본주의의 치명적 결함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같이 말씀을 하셨어요. 맞습니다. 이게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이제 이전과는 좀 다르게 완전히 거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제 우리 옛날 패러다임 얘기했었잖아요. 패러다임 전환의 시대다라고 하는 거죠. 이전에 게 이제 효율성 중심의 그런 제일 잘하는 사람을 밀어주는 걸 이제 수월성 사고라고 하거든요. 수월성 교육이 맞습니다.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수월성 사고를 이제 경험성 사고로 바꿔야 된다. 같이 경쟁에서 이제 승리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같이 인간의 존엄을 지키고 공존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인 거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심리학자이신 김경일님 이야기인데요. 이분도 이제는 경쟁이 아니라 공존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이분까지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 책에서는 진화라는 개념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교수님은. 그러니까 경쟁력이라는 능력보다는 공존력이라고 표현해요. 공존력이 더 강력한 역량이기 때문이다. 지난 역사를 되짚어 봐도 이제 공존하고 포용하는 그런 한마디로 서로 윈윈하는 이 협상의 역량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뭐 문화, 국가 이런 것들이 훨씬 오래 살아남았다는 거죠. 협상의 이익이라는 게 전쟁의 이익보다 훨씬 크다는 거죠. 이 책에 재미있게 사실과 진실은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 이야기해 놓으셨는데 사실과 진실에 대해서 이 책에 나온 대로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사실이라는 게 네. 존재의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있었던 일이나 현재 있는 일, 그리고 이제 진실이란 거는 당위의 영역입니다. 거짓이 없는 사실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안하다라고 하는 건 사실을 알려달라는 거죠. 실제로 있었던 일을 알려달라, 정확하게 그 얘기인 거고요. 분노라는 건 진실을 알고 싶다는 감정이에요. 거짓말하지 마라. 나한테 맞게 알려달라. 아까 당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코로나19라는 거는 불안이지 분노는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면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에 불안은 사라진다. 모든 것의 시작이 이 정보 비대칭이라고 합니다. 정보 비대칭을 없애주는 것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죠. 투명하게 공개해서. 그러니까 한국 정부나 우리나라 시스템이 이게 방향을 잘 잡았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잘하고 있다라는 얘기. 그래서 저희 국민들이 되게 안심하고 우리 정부를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럼 마지막 질문이 되겠는데요. 코로나19 이후로
신인류의 심리 상태는 어떠해야 할까요? 그 여기 이제 김경일 교수님 얘기하시는데요. 앞으로는 이제 우리가 만족감을 우리가 이제 추구를 하게 되는데 이게 지혜로운 만족감을 추구를 해야 된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무한한 욕망 추구 이제 없애야 된다. 그게 이제 앞에 쭉 나오는 얘기들이랑 같은 건데 경제학은 사실 욕망의 추구의 학문이거든요. 근데 그 욕망을 우리가 이제 만족감 수준에서 멈춰라 라는 얘기거든요. 책에서는 사회적 원트를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니까 나도 가져야지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앞집에 사는 철이 아빠는 100만 원을 벌고 나는 80만 원을 버니까 어떻게 되죠? 되게 위험한 비교 대상이 된 거죠. 그렇죠. 옆집 아저씨는 맞습니다. 옆집 뭐 아들은 이런 맞습니다. 거는 똑같은 거네요. 화가 나죠. 그쵸. 80만 원을 받는 저는 화가 나는 거죠. 근데 옆집 철이 아빠도 60만 원을 받고 저도 60만 원을 받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되게 만족하고 뭐 되게 평화롭고 이런 맞습니다. 기분이 들겠죠. 이게 사회적인 원트거든요. 이거를 너무 비교를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19가 오니까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외출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자기 혼자 많은 시간 다 갖는 거죠. 재택근무들 많이 하시고 이제 밖에 친구들도 못 만나고 모임도 거의 못 하잖아요. 자신에 대해서 돌아볼 시간이 많아진 거죠. 그러면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뭐냐? 사회적인 원트가 아니라 남들이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게 뭐냐라는 걸 생각을 해본 거죠. 자신을 되돌아보는 맞습니다. 여기서는 내가 좋아하는 걸 라이크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네. 여기서 예를 듭니다. 단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달고나 커피 만들라고 1000번을 젓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힘들지 아이고. 않죠. 이게 어떻게 안 힘들지? 이제 1000번을 젓네. 그게 이제 아까 힘들지 않다고 하죠. 그게 자신만의 라이크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뭔지 찾고 그 진짜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추구를 하는 거죠. 아까 이제 1000번을 줘도 안 힘들다며. 그게 자기가 재미가 있으면 그 역량을 키우는 게 훨씬 쉬운 거죠. 이런 식으로 발전해 나가는 사회나 문화가 형성된다면 어떻겠어요? 아까 60만 원 더 적은 걸 가지고도 공존하고 다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보면 유발 하라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 뭐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또 코로나 칼럼에 관련된 거를 썼다고 하는데 사실 이 책 내용하고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사실 이 얘기를 하는 건데요. 유발 하랄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이렇게 대한민국 대표석 6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럼 이렇게도 생각하세요. 이거 한국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한국 자화자찬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 학자, 말씀하신 대로 비슷해요. 우리나라 학자들만 그렇게 보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이게 보편적인 좀 인사이트가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신다라는 거죠. 하랄이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폭풍은 지나가고 인류는 살아남는데 대부분 살아남는다. 많이 죽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핵심 뭐냐? 우리는 다른 세상에서 살게 될 거예요. 이전과는 다른 세상에서 산다는 거죠. 그러면서 두 가지 중에 하나씩 골라야 된다고 얘기해요. 전체주의적 감시와 시민 역량의 강화. 고를 게 정해져 있죠. 민족주의적 고립과 세계적 연대. 이 중에 이 두 가지 선택에 직면할 거다. 근데 이제 고르는 답을 정해줍니다. 인류는 그렇죠. 우리는 한국은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 이제 스케일이 다른 거죠. 네, 인류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전지구적으로 인류는 연대의 길을 갈 거냐, 불화의 길을 갈 거냐 선택해야 돼요. 답은 정해져 있는 거죠. 코로나19 사태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가 신인류 미래의 길잡이가 되는 책이라고 생각되고 꼭 이 책을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석학들의 이야기까지도 쉽고 이해할 수 있게 그리고 편하게 잘 설명해 주신 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편에 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안녕.